자, 혹시 퇴근 후에 2잡, 3잡 이렇게 N잡을 뛰신 직장인이 있다면 5월 달에 이거 놓치지 마시겠습니다.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세금 폭탄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2잡, 3잡 뛴 게 금액이 크다. 그러면 정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고 고정삼님 기자님이 4월 26일 날 매우 중요한 날에 작성 주셨네요. 저의 생일입니다. 자, 퇴근 후에 투잡 뛰는 직장인 이거 모르면 세금 폭탄 맞는다. 자, 뭐냐? 자,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기간인데 이때 종합소득세라는 건 뭐냐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개에서 몇 가지에 해당이 되면 다 이제 더해가지고 말 그대로 종합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N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보통 N잡이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 근로소득하고 합산이 됩니다. 보통은. 물론 요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가 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보통 그 내야 될 세금의 20%이기 때문에 꽤 커요.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세무서 방문을 하시거나 요즘에 방문까지는 잘 안 하죠. 홈택스에 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세무 대리인, 세무사님, 세무사 사무실 통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플랫폼들도 많이 생겼어요. 뭐 3.3도 있고 국세청에서도 이제 프리랜서 위주로 하는 국세청 전용 뭐 프로그램도 나왔고 그리고 세무사회에서 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나 이름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님들 그 모임에서 하는 공식 그 회에서 하는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으니까 일단 신고를 하십시오. 맞든 틀리든 간에. 그래서 5월달 놓치면 안 되고 이번 올해는 5월 31일이 휴일이라서 6월 2일까지인가 그래요. 이게 신고가 제가 날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네요. 그러니까 6월 1일은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6월 2일까지 신고한다. 근데 이왕이면 5월 중으로 끝내는 게 좋겠죠. 가장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이제 기장해 주시는 세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 통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혼자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맡겨야 되겠다 했는데 뭐 한 28일, 29일 가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바빠가지고 못 받아줄 수도 있어요. 자, 신고 누락시 세액의 20%. 참고로 이 세액이라는 말은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 내가 내야 되는 세금.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자체에서 20%가 가산세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이 100만 원인데 신고 안 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의 20%가 붙어버려요. 꽤 큽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로 절세가 가능한데 이때 임대소득은 주택임대를 말하는 거고 이제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혹시 보유세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런 건데 이따 제가 시간 되면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가정의 달 5월인데 저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고 돈 나가는 달이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자, 5월 어린이날 있죠. 8일날 어버이날 있죠. 15일날 스승의 날 있죠. 그리고 5월 말일은 종합소득세 있죠. 그리고 5월 말일 또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채 이상 내가 팔았다 그러신 분들은 올해 확정 신고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가정의 달 5월은 종소세를 신고해야 되는 기간이라서 돈이 술술 나가는데 특히 월급 외에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이라면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 절세 방법 뭔지 잘 따져야 된다. 만약에 신고 안 하고 넘어가면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호지영 과장님은 우리은행에서 이제 세무 컨설팅하고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지영 WM 웰스 매니지먼트겠지. 영업전략부 세무팀 과장. 보통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뵙지는 못했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과세 문제가 종결되기 때문에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종소세를 신경 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돈을 벌잖아요. 개인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돈을 벌면 뭐 이게 이자인지 배당인지 사업인지 근로인지 연금인지 기타인지 이렇게 다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팔면 양도소득이고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소득이잖아요.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6개는 더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종합과세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섞질 않아요. 분류과세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수시로 발생하니까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쪽은 그렇게 수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되니까 지금 이런 영상도 막 보면서 투자 어떻게 할지 팔 때 양도세가 어떻게 나올지 막 고민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1주택 상태에서 그냥 좀 오래 거주하시고 뭐 5년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팔고 어쩌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쩌다 발생하는 거 그걸 여기랑 다 더해버리면 세부담이 너무 커져버리겠죠.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수시로 다녔다 안 다녔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평생 직장 개념은 많이 사라졌지만 내가 한 회사에서 한 5년 다녔다 그리고 그만뒀다 그러면 퇴직금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퇴직 소득세가 나오는데 이걸 갑자기 여기랑 더해버리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세법은 나름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그 취지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많이 훼손해버리면 그 취지가 이제 누더기가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례를 좀 볼 건데 직장 다니면서 주택을 적당히 사고 팔아요. 적당히 사고 파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매매 사업자는 아니고 그냥 양도세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사고 팔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업으로 단기 알바를 한 거죠. 이게 N잡이잖아요. N잡. 그리고 3.3%를 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이 직장인한테 돈을 준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100만 원이면 3.3을 떼니까 96만 7천 원을 이 노란색 하는 사람한테 딱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24년도에 그걸 내가 한 달에 하나씩 100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뭐 12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사업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근로자니까 직장이니까 근로소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종합과세 5월달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사에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 두 개는 종합과세가 되고 양도소득은 앞에서 본 것처럼 따로 합산되진 않아요. 분류과세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집을 그냥 적당히 사고 팔면 회사에서 알까? 이런 고민 안 하신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게 분류과세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2월 달에는 회사에서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끝나는데 그때는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 사람은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두 개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내가 5월달에 신고하는데 회사에서 이거를 알까 모를까?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는 거를.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몰라요. 그런데 언제 걸리냐? 정말 황당하게 언제 걸리냐면 본인이 말을 실수할 때 내가 이거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단기 알바 해보니까 뭔가 좋아. 그런 식으로 해서 걸리기 때문에 본인 입조심하셔야 되고요. 대신 5월달에 신고할 때는 꼭 이렇게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그냥 본인 또 직장 다니고 바쁘고 하니까 뭐 따로 휴가 내가지고 이게 하고 그러진 마시고 그냥 세무대리인 통해서 맡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거에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보료가 좀 추가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직장가입자 유지는 되는데 그 추가되는 부분이 개인한테 별도로 통보가 돼요. 회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회사로 연락 간 걸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진짜 황당하게. 어떤 경우였냐면 이 사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공단에서 지로를 보냈는데 고지서를 보냈는데 보니까 주소도 틀려 있고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연락처도 옛날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단 직원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한 나머지 이 회사에 연락해버린 거예요. 혹시 누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걸렸다는 아주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 기사를 봤을 때 되게 쉬울 거예요. 자, 부수입이 있다면 5월 종소세 신고해야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종소세,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얻은 소득에 붙는 세금인데 근로소득세가 월급에서 원천징수. 우리 아까 들었다, 그죠? 그러면은 근로소득세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은 제외가 된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종소세 신고를 안 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직장인 빼고 일반적인 사람들만 종소세 신고하는 사람이 지금 1000만 명이 넘는데 난리고 대란이고 최근에도 홈택스 막 접속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직장인까지 가세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난리 납니다. 난리나. 그런데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앞에 사례 본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다시 뭐 다른 얘기인데 왜 그러면 직장인들은 종소세 신고를 안 하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하고 그걸로 종결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소세 신고가 되면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사장님들이 싫어해. 사장님들이
내가 뽑은 직원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일만 열심히 하는 걸 바라지 이 사람들이 무슨 세금 신고를 합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만 열심히 하라고.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되는데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어서 신고 대상이 되는데 종소세를 신고 납부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2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일수의 0.022%를 곱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거의 한 1년에 거의 한 9%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허위 증빙 등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작정을 하고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뭐 자료를 이렇게 좀 위조를 했다거나 그러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띄워버려요.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업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소세를 신고해야 되고요. 이때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녁에 커피숍을 운영을 해. 뭐 무인 카페를 하고 있어. 생각보다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언제 알았냐면 19년 5월 달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한 일주일 정도 전인가가 이제 저의 정체가 탄로났어요. 제네시스 박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메신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잠깐 만나자, 옥상에서. 그래서 이제 막 자기들 세금 고민을 막 털어놓는데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다 딴짓하고 있더라고. 뭐 어떤 사람은 커피숍, 어떤 사람은 레스토랑, 어떤 사람은 뭐 식당, 뭐 별거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그때 알았어요. 이 자식들 나만 일 안 하고 이거 하는 줄 알았더니 다 딴짓하고 있었구나. 그때 알았지. 근데 전혀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가 없다. 제가 인사팀에 있었다니까. 자, 사업 그리고 임대소득. 임대소득도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근데 좀 둘을 약간 구분하죠. 그래서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소세 신고하는데 주택 임대소득은 살짝 달라요. 주택 임대소득은 그거는 이제 뭐 전에 했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소득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사업소득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어쩌다 한번 외부에 가서 몰래 강의를 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저한테 이제 원천징수를 할 때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갔다.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횟수는. 근데 누가 봐도 꾸준히 갔다. 그러면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강연료, 원고료 이런 게 대표적인데 연 300만 원을 넘으면 필요경비를 차감해가지고 연 300만 원. 항상 소득금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기타소득 중에서도 무조건 뭐 80% 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쨌든 경비 차감하고 연 300이 넘으면 종소세 내야 된다. 그 이하라면은 괜찮다는 거지. 하지만 강연료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고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면 이제 다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타소득은 300 이하라면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좀 어려울 수 있죠. 처음 들으면. 자, 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연 2천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는 주택임대소득이고 만약에 내가 상가, 건물, 오피스 이런 거 일반 임대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과세예요. 무조건 과세, 종합과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2천만 원은 그냥 수익금액이기 때문에 비용 빼기 전입니다. 또 막 비용 막 빼고 나서 2천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득금액이니까 비용을 뺀 거고 여기는 수익금액이니까 매출액이니까 비용 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이 인당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고 만약에 2천을 초과했는데 2,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이 종합과세 되는 게 아니라 2,100만 원 전액 종합과세입니다. 다만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소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나을 것 같아. 참고로 이 자료는 그 유료 자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 싶으시다면은 한번 보시는데 월 한 건에 대해서는 무료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라이브 들으신 분들을 무료로 하나 보시라고 제가 링크 드릴게요. 자, 내가 주택이 3개가 있어요. 주택이 3개가 있으면 월세하고 간주임대로 다 계산해서 세금 신고해 줘야 되는데 이때 주택수 하는 거는 부부합산 주택수 기준이고 실거주 주택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거 1번, 2번, 3번 3개 있으니까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간주임대로는 3억 보증금 3억 초과된 경우고. 자, 그러면은 3개니까 월세 간주임대로 계산이고 수익 금액은 월세는 먼저 80만 원, 50만 원이니까 130만 원. 12개월 다 받았다고 가정하면 1560. 만약에 10개월 받았으면 곱하기 10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지, 계산이. 2번하고 3번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2억, 3억. 여기서 3억을 또 뺍니다. 월세 보증금인데요. 전세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증금이야. 그냥 보증금. 누가 전세 보증금만 한대. 조문에 보면 보증금 등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월세 보증금 2억 3억을 더하고 3억을 뺍니다. 그리고 60%를 곱하고요. 이제 60%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24년에 발생한 걸 하는 거잖아요. 2024년 귀속 기준이 3.5예요. 그럼 420만 원이에요. 그럼 딱 1980만 원 나와요. 아슬아슬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분류과세 혹은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어. 대부분은 분류과세가 유리해요. 그런데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종합과세가 유리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보유세 폭탄되는 시기 때 매우 유용해. 그래서 지금 잘 들어놔야 돼. 자, 그러면 1980이다. 그럼 이게 수익 금액이잖아요. 그럼 세부담은 어떻게 되냐? 계산해 볼게요. 자, 이때 계산할 때는 임대주택이 지자체에 등록이 됐냐 안 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등록된 주임사다. 그러면 필요경비 60%, 그리고 기본공제 400이 빠지는데 이때 기본공제는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고 있다면 저 400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용으로 제가 계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980에서 60% 비용 빼고 공제금액 400 빼면은 392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과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분류과세 세율 15.4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럼 60.3만 원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지자체 등록 안 했겠죠. 주임사 아니겠죠. 그러면 경비가 50%로 떨어지고 그리고 기본공제 200을 적용하면은 똑같이 하면 121만 6천 원이 나와요. 결론이 뭐냐? 외우세요. 그냥 한 달로 월세 나갑니다. 아까 한 달 월세 얼마였어요? 130이었잖아. 그냥 한 달 월세 나간다니까. 그럼 내가 12개를 쭈르륵 받잖아요. 하나는 그냥 세금으로 나가요. 그럼 11개가 남아요. 그리고 그 11개에서 뭐 건물로도 내고 다른 것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략 한 10개 남아요. 그런데 내가 12개를 받았는데 아까 제가 하나가 세금이라 그랬잖아. 한 2개, 3개 나가는 사람이 있어.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이다? 종합과세 되는 사람, 세부담이 연봉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꽤 많이 나갑니다. 그래도 월세가 8개, 9개, 10개 남죠? 그럼 저라면 월세 받을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받지. 그럼 2천만 원 넘으면 어떡할 건데? 2천만 원 넘으면 어떡할 건데? 그럼 2천만 원 넘는 경우에 이제 가끔 제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제가 왜 못하냐면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설명해달라고 하는 분의 소득 금액을 다 까야 돼.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가정을 제가 해볼게요. 연봉이 1억이라고 해볼게요. 다른 건 없어. 그럼 연봉 1억일 때 적용되는 세율이 35%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냥 3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하잖아요. 그럼 158만 원, 그리고 만약에 지자체 주임사 등록하면 123만 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달 월세 딱 나온다니까. 2천만 원이니까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 월세가 166만 원이잖아요. 딱 나오잖아. 그냥 외우라니까. 이건 과학이야, 과학. 그런데 내가 지자체 등록하면 좀 더 내려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종합과세가 된다, 종합과세. 자, 2001원이다. 극단적으로 제가 해봤어요. 극단적으로. 2001원이면은 일단 2천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했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되는 1원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아니라 전액 종합과세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또 초과되는 것만 막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전액 종합과세다.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2,400만 원까지는 기준경 비율이 한 40% 정도 대략 나오니까 한 852만 원 정도를 비용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게 2,400인가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장부해야 되고 뭐 이게 더 줄어들어. 그건 세무사님하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다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면 1148 정도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소득 금액이. 주택임대 소득 금액이. 근데 이 사람은 종합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종합과세 되는데 내 근로소득이 아까 얼마였어요? 35% 구간이었잖아. 35% 구간. 그러니까 35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445만 원 정도 나와요. 아까 월세 얼마라 그랬어요? 166이라 그랬죠? 지금 445니까 대략 한 3개 나오죠. 3개 조금 안 되죠. 말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세무사님한테. 괜히 혼자 하면 저도 초기에는 제가 혼자 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세무사 시험 볼 때도 세무회계도 고득점이고 그랬는데 그 세법학 때문에 꽈락 때문에 그렇지. 제가 혼자 해봤었는데 내용은 아는데 그 홈택스 메뉴를 잘 모르겠어요. 자꾸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틀려요. 그럼 결국에는 나는 시간 낭비, 다시 맡겨야 되니까 돈 낭비.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맡깁니다. 이게 방금 좀 어려우셨죠? 근데
말 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을 건데 만약에 보유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보유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저 주택임대소득, 주택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 혹은 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이때는 가급적 계산해 보시고 종합과세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이 3억이에요. 세율 구간이 38% 40% 구간이야. 근데 내가 주택임대소득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4천만 원이다. 보유세가 올라가가지고. 그럼 주택임대소득이 마이너스 3천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니까 무조건 막 여러분들 분류과세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때는 마이너스 3천이기 때문에 분류과세 해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0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걸 종합과세를 시키면은 여기 마이너스를 근로소득 3억하고 더해가지고 2억 7천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2월 달에 했었던 회사 연말정산에서 5월 달에 이걸 더하니까 결과값이 줄어드니까 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제가 아는 분 모델로 만든 거예요, 이거. 그분이 5년치 한꺼번에 경정 청구해가지고 수천만 원 돌려받았어요. 어제 상담하신 분은 여기 근로소득이 어마어마해요. 뭐 제가 이제 개인 정보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보유세가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담당해 주신 세무사님한테 이 방법을 하시라고. 그럼 환급 받는다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좀 빨리 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돌려서 들으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면 하는 만큼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사를 보잖아요. 되게 쉬워요. 종소세를 신고할 때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절세가 가능한데 사업소득 신고는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이 장부로 작성하는 기장과 그렇지 않은 추계 신고로 구분된다. 그리고 장부 작성 시 실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하게 신고할 수 있고 추계 신고는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한다.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정해버렸잖아요. 그거예요. 또 임대소득은 2주택부터 월세에 과세되고 전세보증금은 3주택부터 세금이 부는데 정확하게는 그냥 보증금이에요. 전세만 붙는 거 아니야. 월세 보증금에도 그냥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지. 자, 주택수에 따라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임대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2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과세를 만들 수도 있고요. 3주택 같은 경우에도 일부 차라리 전세로 전환해버리면은 소득 금액을 좀 줄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번에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 적용되는 이율이 3.5 그리고 올해 25년도에 적용되는 건 이제 내년 5월달에 신고하겠지만 그게 3.1인가로 이제 내려가요 조금. 그리고 임대소득 이게 정확하게는 수익금액입니다. 임대소득이라고 하면 안 돼. 비용을 뺀 금액이니까. 자, 수익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낮은 분류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4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배우자와 명의를 나눠서 2천만 원씩 분류과세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거는 처음부터 명의를 공동명의로 갔었어야 돼. 그리고 반대로 공동명의 갔는데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신고할 때 다 하는 건 아니고 공동사업장 그 손익분배 약정 비율을 처음 작성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좀 까탈스러워요. 세무 공무원들이 잘 안 받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세무대리인, 세무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내가 되게 세무사님들 하면 좋다는 거 나 진짜 홍보 잘해줄 수 있는데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네. 광고에 열려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은 필요경비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발생한 소득이 그대로 합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은 그대로 좀 약간 세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게 훨씬 더 어렵죠. 그리고 그거 보고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실제 계산하는 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전문가분한테 맡기시면 되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 그래서 종합과세 할 거냐 분류과세 할 거냐 명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이제 주택이 좀 있는데 좀 버거워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 매각 처분을 해버릴 거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이제 전문가분들 도움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무사 아니니까요. 저한테 막 댓글 남기고 그러지 마세요. 저 같은 비자격사가 그런 거 대행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그 주변 세무사님 통해 가지고 사무실 가서 도움 잘 받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 약간 잔소리를 좀 하자면 저도 이제 부동산 이쪽에 오래 있으면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인색해요. 그런 어떤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하는 거를. 물론 아끼시는 건 좋은데 아낄 게 따로 있고 돈을 쓸 때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세무사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의뢰하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좀 이렇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시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네, 꼭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가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길게 설명드렸고, 제가 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도 좀 제가 보여드리면서 했는데, 시간이 얼마 이제 안 남았으니까,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잘 서류 준비하셔가지고, 최대한 관련된 자료 잘 세무대리인분들한테 보내드려서 원활하게 신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